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저는 이충모입니다. 여러분 총평 듣고 오셨습니까? 짧지만 총평 반드시 듣고 와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총평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총평에서 제가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온 게 얼마나 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팁도 있으니까 한번 꼭 듣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동아시아사 지금 여러분들 이 과목 푸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안 풀었죠? 그리고 알고 다 푸셨나요? 오늘 출제된 범위는 다 전범위였습니다. 동아시아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출제가 됐어요. 다 알고 푸신 학생은 사실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풀어보긴 했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배운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 수능도 이제 준비할 거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마음 딱 잡고 한번 각자 위치에서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 어떤 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으로 찾아오신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에서 뭐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동아시아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마음, 그걸 유지하면서 또 이걸 또 시험을 보긴 봐야겠고, 참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 100분, 10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1시간은요, 특히 동아시아 전근대사 중심으로 제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풀게 되는 20문제는 동아시아사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맞추면 물론 좋지. 하지만 답이 아닌 선지들 있죠. 3번이 답이면 1, 2, 4, 5번 선지는요, 나중에 언제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저와 함께 싹 정리하시면서 이거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여정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고2 때 제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 옛날 얘기긴 한데, 고2 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밖에 없었어요. 고1 때 국사만 잘했습니다. 저는 국사를 배웠어요. 옛날 사람이죠. 근데 고2 때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제가 교무실 청소를 하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있는지 모르셨던 거지. 근데 제가 국사 공부는 열심히 했으니까 국사 선생님은 저를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모 어때? 충모 국사 열심히 하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새로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게 된 분은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계셨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했고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좀 낮게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때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진짜 살면서 이 사람의 편견을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내가 진짜 한번 바꿔서, 그리고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싶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이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낮춰본다든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 어느 정도 성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도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좀 뭐 남들이 다 칭찬할 만큼의 삶을 살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자존감 요새 이야기하는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도 30살 넘어서 드디어 공무원이 되셨어요. 늦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저와 함께하는 1시간 정말 알차게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전 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지도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모의고사는요. 내신도 아마 비슷할 건데 키워드 잡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들이 키워드를 제시해 줄 겁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탁 캐치하시고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1번 문제는 사실 한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야. 근데 저는 키워드를 잡아드리겠다. 일단 지도가 나왔다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림들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명나라 등장했죠. 조선의 요청으로 참전했다. 명나라와 조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는 거,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그림도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림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림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히데요시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을 침략했다. 한국사를 배울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방금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했잖아요.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순신, 일본 수군 격파,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북선이죠.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그러면 임진왜란 답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맞췄을 거야. 근데 요런 것들이 과연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중에는 이게 따로 단독 문제로 그대로 출제될 수 있어요. 2번 볼게. 아편전쟁 보겠습니다. 아편전쟁은요. 19세기에 청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청나라의 물건을 뭐 더 가져가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아편을 매개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역사에서 배웠어요. 까먹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근데 이제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거 알아도 까먹는 건 당연해요. 아, 선생님 전 뒤돌아보면 까먹어요. 전 바본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저도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뛰다가 뭐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칩시다.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앉아서 그냥 아, 나 왜 넘어졌을까? 아, 난 바본가 봐. 나는 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사람을 지나가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일어나서 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다고 까먹었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온인의 난. 이거는 사실 좀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커. 이거는 동아시아사에서 은근히 되게 중요해요. 이것 좀 눈여겨보세요.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있었다. 무로마치 막부라고 있었는데 무로마치 막부가 14세기, 뭐 15세기 이렇게 쭉 갑니다. 그 과정에서 온인의 난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굉장히 혼란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있잖아. 그 혼란 시대를 우리는 네 글자로 전국시대라고 해. 그리고 그 전국시대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도만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온인의 난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아, 이게 나왔구나. 나중에 이게 나올 수 있구나. 그 정도 알고 가자. 나당 전쟁. 여기 나는 신라, 당은 당나라. 신라와 당나라가 결국 최종 결투를 벌이고 나당 전쟁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 신라. 오케이. 6.25 전쟁은 너무 유명하죠.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남한과 북한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정말 슬픈 역사죠. 자, 어쨌든 지금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지금 우리는 답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머지 것들도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문제는 배점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뭐라고 해야 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동아시아사 수행평가. 키워드 나왔습니다. 윈강석굴. 그리고 이 그림도 키워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볼게. 북위 때 조성됐대.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북위 때 조성된 것으로 황제의 얼굴을 본떠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를 포함한 윈강석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사진이나 이 윈강석굴 이 존재는 어느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나? 뭐예요? 불교죠. 불교입니다. 불교. 일단 이게 부처님의 모습 불상이잖아요. 석굴, 불상, 대불, 부처님이란 말이지. 불교와 관련된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답부터만 찾아보고 제가 얘기해 볼게. 일단 여기에서 불교 관련된 게 뭐 있는지만 한번 보자. 군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요게 뭔가 싶긴 해요.
과거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과거제는 불교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잘 봐봐.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 근데 현장이라는 스님이 인도까지 가서 순례를 했다? 선생님 이건가요? 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4번 볼게요. 몽골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가 우리 역사에서 고려라는 나라가 있을 때죠.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나중에 항복했죠. 그리고 일본도 몽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요. 도웨인 또는 도레인이 선진 문화를 전파하기.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도웨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볼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핵심 키워드야. 황제의 얼굴을 본떠 조각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른바 왕, 즉 불사상이에요. 왕이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을 모시듯이 왕을 모셔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커 보이죠? 저도 아직 여길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특히 황제들은 거대한 것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위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본인의 권력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동아시아사 불교에서 왕죽불 사상 그리고 호국 불교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사실 살아생전에 나라를 지키는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적은 없다고 난 생각해.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해. 그거는 불교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있잖아. 이거는 그대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지. 북위라는 나라 있죠. 북위 한번 내가 정리해드리고 갈게. 여러분들 있잖아. 지금 A4 용지 하나 꺼내세요. 지금 잠깐 멈추시고 A4 용지 꺼내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들, 황제들 한번 싹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거야. A4 용지 준비하시고 제가 쓰는 거 한 판에다가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다. 잠깐 이제 저의 판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 이 판서에서 전체 여러분들 종이가 있지? 종이의 중간 지점쯤에 쓰세요. 제가 지금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지금 이야기할 나라 북위는 요 중간쯤에 있어. 북위.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들어봤죠?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게 세력을 떨쳤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석굴사원, 윈강석굴 이런 거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황제가 한 명 꼭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북위에 효문제라는 황제가 있어. 쓰세요. 효문제. 단독 황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제가 지금 여기다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최소 3문제 이상 맞춰요. 내가 장담해 줄게. 자, 효문제는요. 북위가 이 효문제 출신 성분이 원래 중국에 살던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이 아니야. 그냥 선비족이라 그래가지고 오랑캐 취급을 받았어. 근데 효문제는 호한 융합 정책을 펼칩니다. 호한 융합 정책. 호한, 오랑캐와 융합 정책을 펼치죠. 한족에 융합하는. 호한 융합 정책 펼칩니다. 그 내용들 몇 개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수도로 옮겨요. 평성이라고 하는 원래 선비족의 중심지에서 러양으로 천도해. 평성, 러양. 썼니? 그리고 선비족이라 그랬지. 효문제가 원래 북위를 세운 족속이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합니다. 선비족 풍습 금지. 그리고 하나 더 쓰자. 효문제가 실시했던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균전제야. 썼습니까? 자, 지금 북위 하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황제 누구? 효문제. 정리했어. 이거 나와요.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울 거예요. 자, 2번은 이렇게 했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학생이 조별 활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 모든 동아시아사 발표 주제가 뭐였지? 뭐로 하기로 했잖아. 나는 청일 전쟁을 조사하고 싶어. 청과 일이 싸운 거고. 이거 한국사에서 배웠는데. 기억나니? 기억하셔야 돼요. 안 나면 이제 나한테 배우면 되고. 그리고 나는 러일 전쟁을 찾아볼게. 지금 동아시아사에서 특히 근대사에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오늘은 제가 3월 모평이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현대사 파트는 핵심적으로 안 할 거야. 6월 학력평가 때 해줄게. 그때도 날 찾아오세요. 그때는 근현대사도 해드릴게. 지금은 여러분들 3월부터는 사실상 근현대사 파트는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전근대사 파트의 핵심을 줘서 이야기하겠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가에 들어갈 내용. 청일전쟁, 러일전쟁. 답부터 찾아드릴게. 여기에 공통적으로 끼는 나라가 다 일본이죠. 그리고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다 누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냐?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 1894년, 러일전쟁이 1904년. 이때 한국사 기억나니?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조선에 그 당시 뭐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일본이 차지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일전쟁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1905년 을사늑약이 있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하고 그리고 5년 뒤에는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는 또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나온 거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겠다. 황제에 저는 집중하겠다. 자, 1번 볼게요. 불교의 수용과 교류. 아까 2번에서 했었다. 불교의 수용과 교류.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 있잖아. 이게 다 교과서의 소단원 주제들이에요.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고 이게 어쨌든 그래. 이 문제는 솔직히 너무 맞추고 틀리는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이거구나만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다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한 거고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갈 것이지. 5번도 똑같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발 정책. 이거는 현대사로 넘어갑니다. 1900년대 이후예요.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이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아마 저희가 한 11월쯤 학력평가 해설할 때 제가 아마 열심히 가르쳐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3번은 가볍게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다 키워드 진. 진. 여러분들 중국 영어로 뭐라 하니? 차이나잖아. 읽을 줄 알죠? 저보다 영어 잘하시니까. A 빼볼게요. 친. 자, 중국의 이른바 원형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중국을 거의 최초로 분열돼 있던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진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에서 알아야 될 인물은 딱 한 명,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물이 있다. 들어봤지? 진시황, 진시황제. 똑같은 사람이야. 볼게요. 그러면 만리장성을 건설하고 아방궁을 축조하는 등의 사업에 대략 30만 명 정도 인력을 동원하였다. 진짜 이게 글로만 30만 명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서 죽어서 오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겠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봐봐, 심지어 돈도 안 준대. 자비로 생활하고요. 노역기관에도 세금을 낸대요. 이 진짜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이 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로 시황제가. 시작할 시, 황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최초로 쓴 중국의 인물이 바로 진의 시황제입니다. 왕으론 난 부족해. 정말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봐! 해서 황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와, 진시황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이야기는 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누구십니까? 우리의 세종대왕이시죠. 2번 볼게요. 위화도 회군으로 집권하였다. 위화도 회군으로 집권한 건 이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시네요.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 고려시대입니다. 3번.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답 나왔습니다. 3번이죠. 4번 볼게요. 이거 어려워. 근데 이거 여러분들 밑줄 하나 세게 쳐두세요.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이 후한이란 나라가 있었다. 후한. 한나라 배울 거야. 진 다음에 한이거든. 근데 한에 나중에 두 개로 한이 중간에 신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생기면서 그 전에 있었던 한을 전한이라 그러고 그 신나라가 잠깐 생겼다 없어진 다음 또 다시 생긴 한을 후한이라 그래. 근데 후한에 황제 중에 광무제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까진 몰라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 조공을 바쳐서 금도장을 받았던 존재들이 일본이에요. 일본. 이 당시에는 일본이라기보다는 외라고 불렀지. 외노국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들 이거는 좀 눈여겨보세요. 이거 중요한 선지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5번 볼게요.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아 나급 러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요. 진 전에 있었던 주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나라는요. 여러분들 중국 왕 순서들, 왕이래. 왕조 순서들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다음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 그 다음이 한, 그리고 한 다음이 이 한 안에 후한이 있는 거고,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가 아까 했던 그 북위가 들어있는 거고,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게 수나라. 수나라는 짧게 갔어. 그 다음이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따로 나중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답은 3번이고요. 진시황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판서 따라오세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진입니다. 진의 뭐라고? 시황제. 진시황제는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보겠습니다. 진시황제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여기 아까 나왔던 거 만리장성 쓰세요. 만리장성. 그리고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 대륙을 뭐 통일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일 이런 거 들어가면 진시황일 가능성이 높아. 뭘 통일했냐면 중국 대륙 전체가 되게 단위가 다르고 뭐 되게 힘들었어. 그게 뭐냐면 화폐도 달랐어. 그리고 도량형, 물건을 무게를 재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길이를 재는 단위 도량형. 그리고 문자도 통일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진나라 시황제 여러분들 군현제도 실시하고요. 지방을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법가로 엄청 엄격하게 통치했어. 법가 통치. 엄격한 법으로 다스렸다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른바 유학자들이 많았거든. 공자님의 제자들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못 살게 진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걸 유명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분, 서, 갱, 유. 됐니? 요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진시황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자, 이제 5번입니다. 가유적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외롭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가유적이 뭔지 볼게요. 여기 은허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여기 강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니? 동아시아사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위치 파악도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사 위치 파악은 나중에 꼭 한번 해두시길 바라고, 이 강이 바로 황허강이에요. 쓰세요. 들어봤지? 황허강.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반드시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밑에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강이 있죠. 이 강이 창장강이에요. 쓰세요. 창장강. 창장강. 이게 옛날 교과서에는 양쯔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창장강이라고 표현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이 뭐냐면, 이 은허는 어디에 중심지였냐면, 아까 제가 중국 고대에 하, 상, 주 할 때 어디냐면 상입니다. 상. 상나라. 옛날에는 이 나라를 저는 고등학교 때 은나라라고 배웠었는데 요새는 교과서에 상나라라고 나와요. 상나라의 중심지가 은허였고요. 이 상나라는 무엇을 토대로 발전했던 나라냐면 바로 청동기. 그래서 답은 청동기가 아니라, 그리고 상나라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2번 갑골문자입니다. 갑골문자 뭔지 알죠? 거북이 뱃딱지를 이렇게 딱 도려낸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낸 내용을 거북이 뱃딱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신성한 내용인 거지. 근데 이것을 썼던 친구들이 상나라다. 그것까지 아시면 돼요. 상나라는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을 거야. 근데 내신에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고2니까 내신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파이팅 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고인돌. 은어에서 고인돌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현재 우리죠. 대한민국이래요. 그리고 이 고인돌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이것도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산이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백제 왕이었고요. 무령왕릉은 한국사에서 좀 더 중요해. 이게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야. 한국사 열심히 한 사람들 기억한다면 고수. 조몬토기. 사실 이 조몬토기는 신석기 시대 때 요 일본 신석기 문화의 토기예요. 새끼줄 무늬 토기 이런 거 있어. 새끼줄 무늬. 써두기만 하세요. 새끼줄
무늬. 쓰셨죠? 새끼줄 무늬까지. 5번 볼게. 직지심체 요절. 이런 거는 그거 뭐 TV나 이런 장학 퀴즈나 뭐 골든벨 이런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는데 한 25번 문제쯤으로. 금속활자 인쇄본. 어느 나라입니까? 고려죠, 고려. 금속활자.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다라고 배웠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번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막부식이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키워드 잡고 갈게요. 일단 이 그림. 이 그림도 여러분들 좀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 그림. 이게 바로 우키요입니다. 목판화로 제작된 데, 채색 목판화래. 이 그림은 진짜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 막부 시기의 조님 문화를 대표한대. 이 막부가 뭔지 모르겠는데 조님 문화 나왔고요. 다이묘들이 심지어야 봐봐. 이게 핵심 키워드. 에도는 지금의 도쿄와 다름이 없습니다. 에도에 주기적으로 왕래했대요. 다이묘들이. 그러면 이 막부는 무슨 막부일까? 눈치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지. 에도 막부야. 에도 막부. 그러면 이 에도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여러분들 에도 막부 시기는요 언제냐면 우리 역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진왜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이 돼서 1598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사실상 1600년대 이른바 17세기 때 일본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19세기까지. 그러니까 17세기 때부터 19세기에 겹쳐져 있는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보시면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동아시아사스러운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동아시아사 수능, 모의고사, 내신에 가장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거를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이 형태의 문제를 눈여겨보세요. 같은 시기 때 어떤 일들이 동아시아에 있었는지. 에도 막부를 물어보는데 동시기 요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게 가장 동아시아사스러운 문제예요. 볼게요. 자, 그러면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 1번 고려가 멸망했다. 고려가 멸망했던 건 훨씬 전이에요. 고려 멸망은 1392년이잖아. 2번 항우와 유방이 대결했다. 여기 나오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한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야. 한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진나라, 진시황 다음이 한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답으로 볼 수 없고요. 3번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다. 한국사 좀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 법흥왕은 신라시대 때 임금님이잖아요. 신라시대 때 임금님이고 6세기 때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하였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무제 때 사람이에요. 한나라에 무제라는 황제가 있어. 너무 중요해. 이따 정리해 줄 거야. 근데 동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한무제 때 사람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돌려 여러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볼게. 산킨고타이 제도가 실시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전국의 다이묘들이 에도에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제도가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려운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출제자분들께서 산킨고타이 제도가 하다못해 에도막부 아니면 에도막부인 걸 모르더라도 전국의 다이묘들이 왕래하는 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이게 언젠가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걸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까부터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맞췄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저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에도막부 시기 산킨고타이 제도 너무나도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에도막부 시기의 키워드를 묻는 문제였던 거지.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눈여겨보시라. 됐죠? 다음 볼게요. 7번. 한 나왔어요. 제가 아까 한은 어느 나라 이후라고 했나요? 진 이후죠. 진은 아까 시황제 정리했으니까 또 안 할 거고요. 한은 한나라를 세운 아까 나온 유방 있었지. 항우와 유방. 그 사람이 고조야. 완전 큰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한은 고조가 이거 너무 중요한 키워드야. 평성의 치욕.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돼지꼬리 한 다음에 백등산 전투라고까지도 써두세요. 썼니? 되게 중요해. 일단 써둬요.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좀 더 동아시아사 세세히 들어간 다음에 이걸 다시 보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도 나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 백등산 전투 가지고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볼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선우 키워드 나왔어요. 선우. 어느 동네에 어느 사람들의 지배자를 선우라고 했는지 이제 이야기할 거고 유목국가래요. 선우는 그러니까 유목국가와 관련된 사람. 그리고 한무제 나왔어.
한 무제는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하고 대월지와 동맹을 모색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가 계속 티격태격했던 이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흉노예요. 썼니? 답은 그래서 2번이죠. 나머지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류큐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이거 생소할 거야. 동아시아사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동아시아사에서 뭐 14세기, 15세기 이후부터 동아시아의 섬나라고, 현재는 일본 땅이야. 일본에 있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키나와라고 하는 동네 들어봤니? 현재는 일본 땅이어서 오키나와라고 하는데, 이곳이 옛날에는 독립적인 국가였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면은 배울 거고 분명히 중요하게 이야기할 일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흉노의 키워드는 선우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쓰자. 선우 옆에다가 좌현왕 그리고 우현왕. 이 키워드 나와도 뭐예요? 흉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있잖아, 이제 한나라의 황제 2명 나왔지. 정리해야겠지. 칠판 따라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진시황제 다음이 이제 우리는 한을 할 겁니다. 한에서 저는 지금 2명의 황제를 일단 할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릴 황제는 아까 얘기했던 고조죠, 고조. 한나라 고조는 딱 2개만 일단 써둡시다. 첫 번째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지방통치 시스템으로 군국제라는 게 있어. 이건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면 나오니까 써두기만 해. 정리만 하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 흉노에게 엄청난 치욕스러운 사건을 겪었다며. 그걸 4글자로 아까 뭐라 한다 그랬니? 평성의 치라고 한다 그랬죠. 쓰세요. 평성의 치. 썼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 고조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무제입니다. 이제 무제 쓸게요. 무제 진짜 중요해. 무제 정말 중요해. 단독으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무제 보겠습니다. 무제는 진시황제가 했던 거와 똑같이 뭘 하냐면 군현제를 실시해요. 그리고 정복 사업을 좋아하는데 이따 흉노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역사랑도 맞닿아 있어. 고조선 알죠?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그 고조선 있잖아. 쭉 잘 간다? 그러다가 이 한 무제가 멸망시켜요. 그리고 고조선만 멸망시킨 게 아니야. 그리고 밑에 지금의 베트남 지역에 남비엣이란 나라가 있었어. 둘 다 멸망시켜. 그리고 자신들의 군현을 설치하죠. 이제 거기는 우리 한나라 땅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고조선 그리고 남비엣 멸망.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밑에 가볼게. 이제 저는 항상 가르칠 때 2명의 사람을 이야기할 거야. 한무제와 관련된 소울메이트 1, 2가 있어. 첫 번째 소울메이트는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건. 장건은 지금 방금 나왔어, 문제에.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대월지에 뭐 사신을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게 장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흉노와 관련된 인물 바로 장건이고요. 한 명 더 있어. 이제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거야. 이게 소울메이트 넘버 2야. 동중서는요, 유학자예요. 유학이 뭐냐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무제 때 동중서의 영향도 있었겠지. 그걸 토대로 유학이 엄청 중요한 학문이 돼요. 그러니까 동중서는 유학자고요. 한 무제 때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 2가지. 일단 유학을 교육시키는 공간 태학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가장 최고의 유학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을 오경박사라고 했어요. 됐니? 이렇게 한 무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하나만 더 써둘까?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써두기만 하세요. 소금, 철, 전매. 선생님, 전매가 뭔가요? 국가가 독점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정도만 하시면 돼. 소금을 한문으로 염, 철은 한문으로 철, 염, 철 이런 거 나와도 한무제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진, 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제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근현대사 부분은 제가 6월, 9월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문제 풀면서 핵심 키워드만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항. 이것도 너무 중요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일단 강화도 조약. 조선의 문을 연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내용들 이것도 나중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난징 조약.
청나라의 문을 연 게 난징 조약이야. 이 내용도 아셔야 돼. 일본의 문을 연 다음에 4년 뒤에 체결한 게 바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아시아 3국의 개항과 관련된 핵심 조약들인데 몇 개 더 있지만 이 정도는 항상 출제될 수 있고요.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가장 먼저 문을 연 데는 바로 청나라. 그 다음 문을 연 데는 바로 일본. 그 다음 문을 연 데는 바로 조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되새겼고요. 그럼 봐봐. 세 조약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해. 자, 봐봐. 외교권을 빼앗겼다? 외교권 빼앗어간 적 없어요. 이 조약으로. 외교권 빼앗긴 조약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 1905년에 뭡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인 거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랑 공통점이랑 아무 상관없어. 영토 한량을 규정함. 이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동아시아사. 한량이 뭐냐면 할, 가격 할인. 그리고 뭐 좀 잔인한 말로 뭐 할복 막 이런 거 있죠. 자른다는 뜻이야. 한량이 뭐냐면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영토를 떼서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가격 할인도 가격을 떼서 그냥 버리는 거잖아. 10,000원짜리 가격 대폭 할인 하면서 막 3,000원 이러면 7,000원이 그냥 할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영토를 떼서 준 거야. 근데 영토 할량을 규정한 게 있긴 있어요. 난징 조약. 근데 강화도 조약과 일본에는 해당되지 않아. 영토를 떼서 준 거는 난징 조약만 해당돼요. 오케이. 다음 3번. 강요로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동아시아 3국이 참 슬프게도 다 억지로 체결합니다.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불평등하기 짝이 없어요. 이 불평등은 누구 입장에서 불평등이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불평등한 거죠. 그건 이제 좀 더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고,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 청나라에게 난징 조약을 강요한 나라는 영국이고요. 미일 수호 통상 말이 왜 꼬이니?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주체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죠. 뭐겠니? 미국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어 했던 나라 어딥니까?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써먹은 거야? 조선한테 써먹은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서양 국가와 체결한 조약. 서양 국가와 체결한 조약은 난징 조약과 미일수호 통상 조약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조선은 서양 국가랑 조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강화도 조약은 아니야.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체결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정답이야. 5번 볼게요.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허용함.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 내용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됐죠? 정리했고요. 9번 볼게요. 이 왕조는 평화 유지의 대가로 거란 서하에게 비단 등 많은 물자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왕조가 뭔지 모르겠어.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을 찾으래. 근데 봐봐. 거란, 서하. 여러분들 한국사 배웠다 치고 거란 생각해보자. 거란은 한국사에서 어느 나라랑 계속 티격태격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딥니까? 고려잖아. 여러분들 제가 한국사를 여러분들한테 물론 가르치진 않았겠지만 항상 고려 얘기할 때 고려의 이민족들 5을 항상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해서 거여몽홍회 부적 주문처럼 외우라고 항상 얘기하거든. 여기서 그 거란이고요. 요 고려 시기 때 거란과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는 바로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송나라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북송이라고도 하지. 됐니? 이 송나라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당나라 다음이에요.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원명청. 이거 나중에 한번 쭉 프린트 위에다가, 오늘 필기하는 프린트 위에다가 중국 왕조 순서 한번 싹 써놔. 그럼 좋을 거야. 자, 그럼 볼게. 이 송나라의 키워드라는 거 하나만 더 잡아볼게. 왕안석의 신법. 이것도 너무 중요한 키워드. 왕안석도 이 북송, 이른바 송나라의 키워드로 항상 등장할 수 있고요. 근데 좌절됐어. 상황은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면 이 송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볼게. 답은 뭐냐면요. 5번입니다. 송나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문치주의예요. 이따 필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오답 잡고 가자. 쇼군이 통치하였다. 쇼군은요, 일본의 특수한 시스템이야. 일본은 천황이 있어. 왕이야. 일왕이라고도 하고 천황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있어. 근데 옛날에 천황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천황이 힘을 빼앗기고 모든 정치적인 힘이 무사의 최고 장군, 이른바 쇼군에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쇼군이 있는 곳이 바로 막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 할 때 그 장군 있잖아요. 장군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쇼군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쇼군은 무사들 중에 최고 짱이야. 그러니까
이 쇼군이 통치하였다. 이건 쉽게 말해서 어쨌든 일본이고 그중에 얘기하죠. 막부죠. 일본 역사에서 막부는 크게 3개 등장합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것까지는 지금 선생님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2번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당나라를 보고 배우자. 이것도 일본입니다. 오케이? 일본이고요. 헤이안쿄를 건설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헤이안쿄가 이 헤이안 시대의 핵심적인 수도입니다. 일본의 시대 구분 중에 헤이안 시대라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것과는 답이 아니고요. 한양을 수도로 정하였다. 얘들아, 한양 수도 정한 건 알겠지? 어딥니까? 조선. 그리고 이제 5번 문치주의인데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깐 판서로 가서 문치주의와 송나라 잠깐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야기할 나라가 바로 송입니다. 자, 송 하면은 여러분들 인물 딱 둘만 알고 가면 돼. 인물 둘만 알면 돼. 일단 송태조. 근데 송태조의 원래 본명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굳이 조광윤이라고 할게요. 송태조 조광윤이 실시한 정책이 바로 뭐냐면 문치주의예요. 문치주의. 그럴 무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지식, 그런 유교적 이념 이런 걸로 다스리겠다. 그 전까지 송나라가 있기 전까지는요. 절도사라고 하는 당나라 말기에 엄청나게 힘이 센 세력들이 중국 대륙을 정말 힘들게 했거든. 그리고 그중에 최고 절도사가 조광윤이었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해본 놈이 더한다고 내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절도사들의 세력을 쭉 깎고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나 중심으로 황제가 모든 힘을 갖도록 하겠어. 라는 게 바로 문치주의. 문치주의의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전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요. 이 전시는요. 과거 제도의 최종 시험이야. 과거 제도 뭔지 알죠?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과목별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는 선발 제도잖아요. 근데 이 전시는요. 최종 시험이야. 근데 이 최종 시험이 이 전시가 뭐냐면 임금님이 계신 곳 앞에서 시험 보는 거야. 조광윤이 시험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임금님이 문제 내고요. 최종 합격자 임금님이 뽑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과거제는요. 귀족들끼리 뽑았던 게 사실상 더 커. 근데 이제 임금님이 뽑으니까 문치주의의 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송나라면 알아야 될 인물 한 명만 더 바로 왕안석이에요. 왕안석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셔야 되는 게 바로 신법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그 키워드로 나왔었죠. 왕안석은요. 이 신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나라가 위기였어. 방금 얘기했지만 거란, 서하, 이민족들이 정말 못 살게 굴었거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신법을 했으나 이게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를 많이 좀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쉽게 본인의 기득권을 놔주지 않지. 그리고 결국 왕안석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키워드만 잡고 갈게. 왕안석, 문치주의, 전시, 그리고 조광윤 나오는 순간 다 어느 나라? 송나라다. 됐죠? 다시 갈게요. 그럼 10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을 확산하려는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나왔죠? 3점이죠? 3번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점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유괴의 학문과 공자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끊어버림으로써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 이 깊은 뜻이 있다. 자, 보시면 이 동중서전 아까 누구의 소울메이트라 그랬어? 한 무제의 소울메이트 넘버 2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동중서는 이 공자의 가르침과 관련된 이른바 유학자였다고. 그래서 한 문제 때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 박사를 두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방금 필기했어. 보시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억을 확산하려는 노력,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봐봐. 근데 또 나왔지. 내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동중서 하면서 내가 지금 아까 태학도 써놨잖아. 한 문제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됐죠? 태학 설립한 거 언제? 한 무제 때. 그러니까 동중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 볼게요. 한국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거는 동아시아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건 굳이 따지자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때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지? 장보고와 관련된 키워드. 통일신라 국제무역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불국사를 건립하였다. 불국사 건립한 시기도 똑같아. 통일신라. 그리고 중국. 얘들아 요 시박사 좀 눈여겨보세요. 시박사가 뭐냐면요. 대외 교역을 담당하는 중국 대대로 있었던 창구야.
대외교역 담당.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중국 대대로 있었던 창구고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자. 시기마다 다 있어요. 당나라 때 최초로 설치돼가지고 언제까지 있냐면 청나라 때까지 계속 있다가 청나라 도중에 해관 이런 걸로 바뀌거든. 어쨌거나 여러분들 시박사 나오는 순간 아 중국이다. 그리고 굳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당나라 때부터 좀 더 있었다. 됐죠? 자 5번 볼게요. 일본 신패를 발급했다. 이 신패는요 발급했던 주체가 뭐냐면 일단 써 에도막부야. 아까 우리 에도막부 배웠지? 에도막부 키워드가 있던 거 하나 뭐 있어? 산킨고타이 제도 있잖아. 여기다 그냥 하나 추가해놔. 신패를 발급했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도장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상인들이 에도막부 이른바 일본으로 하도 물건을 사러 특히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것도 막 뺏겨가고 우리도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믿을 만한 애들한테만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그게 신패야. 그래 너는 거래해도 좋다라고 도장 찍어준 게 쉽게 말해서 에도막부 때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신패 그냥 에도막부다. 그리고 시박사 중국에 있었다. 태학 설립 동중서 이렇게 오경박사까지. 됐죠? 다음 갈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아시아사 인터넷 신문 속보! 가 멸망하다. 아, 니하오 대운하를 건설한답시고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쯧쯧. 안녕하 고구려 공격에 계속 실패하는 통에 국고를 낭비했지. 오이시 민생 파탈의 국고 낭비까지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키워드 나왔어. 대운하 고구려 공격. 이 나라는 바로 수나라입니다. 중국의 위진 남북조를 통일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수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볼게. 조총을 도입했다. 조총 도입한 거는 일본 전국시대.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 조총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열심히 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그리고 볼게요.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을 중건한 건 나중에 조선의 흥선대원군이고요. 도다이사 건립한 거 이거는 좀 체크해두자. 이게 뭐냐면 8세기 때 일본 나라시대라고 있어요. 나라시대. 써두기만 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조선의 정조 임금님. 정조 임금님은 사실 한국사 수능에서 더 중요하지. 한국사 수능에 언제나 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임금님이고요.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자 그러면 잠깐 판서로 오셔서 수나라만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수 쓰세요. 수 썼니? 여기 수나라야. 자 수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황제 딱 한 명, 두 명 그냥 할게. 수나라 문제가 있고요. 양제가 있어요. 사실상 수나라 황제는 둘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 근데 수나라 문제가 실시한 게 뭐냐면 과거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무엇을 실시했다? 이건 아셔야 돼. 근데 수양제는 진짜 뭐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 크게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다 나와. 일단 대운하를 만들죠. 그리고 고구려를 침공하죠. 근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져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겨요. 을지문덕 장군 알지? 그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수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제2차 전국 대표회의 초청장, 대표 대회네요. 국민당 일단 키워드고요.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네요. 이분은 바로 중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혁명가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순원이라고 옆에 글씨가 있죠. 이번 대회의 목적은 순원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유지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남겨놓은 뜻이라는 거니까 이미 순원 선생은 돌아가신 거죠. 1926년에 이미 순원은 돌아가신 이후거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근현대사 할 때 제가 요거까지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근데 순원이라는 인물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자, 요런 내용이 있고요. 공산당원 입당 허용 유지, 소련과 연대 지속. 이게 바로 뭐냐면 국공합작과 관련된 내용이죠. 순원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1차 국공합작을 체결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체결한 지 얼마 안 가서 사망합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5번이라는 거 확인만 했고요. 1번 볼게. 대월사기에 의. 대월사기는요. 이거 베트남이고 쩐왕조라고만 써두세요. 쩐왕조. 이 쩐왕조 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베트남의 쩐왕조는 물리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 맥락에서 대월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정말 위대한 나라, 대단한 나라. 그러면서 우리의 막 업적들을 써놓는 거지. 우리는 몽골도 무찌른 나라. 근데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2번 갑신정변의 영향. 여러분, 갑신정변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거고 1884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고요. 갑신정변 이후부터는 또 다른 또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들이 지속되죠.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감한무역.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감한무역입니다. 감한무역 옆에다 그냥 이렇게 빼서 써두기만 할게요. 명과 무로마치 막부가 했던 거야. 써두기만 해. 무로마치 막부는 어디야? 일본이죠. 이것만 써두세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감한무역은. 키워드예요. 이거 더 얘기하면 1시간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더 알고 싶으면 제가 하는 플렉시드 동아시아사로 오시면 됩니다. 다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 이거 아까 제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청일전쟁은 일본이 청나라에게 싸움을 건 거고 일본이 이겼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또 싸움을 걸어서 이기죠, 일본이.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 조선, 한반도를 일본의 소유로 하려는 그 야욕 때문이죠. 그 러일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다가 러일 전쟁, 그리고 연도까지 써둔다면 친절하게 1905년이라고까지 써둔다면 좋겠죠. 포츠머스 조약.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 이 키워드들을 그냥 버리면 안 돼. 5번 답 맞았다 하고 치우면 안 된다고. 이게 언제든지 또 출제돼요. 아시겠죠? 13번 가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가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 한 달간 뿅뿅시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가 연관 검색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통째로 알아두시면 될 정도의 팩트입니다. 이 인물 나올 수 있어요. 이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은 이른바 몽골 칭기즈칸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랑도 많이 맞닿아 있어요. 동아시아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 내용들이 다 쿠빌라이 칸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답부터 일단 찾아볼게. 1번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연행사는요, 조선이 청에게 파견한 거예요. 조선이 청나라에게 갔던 사절단은 연행사라고 해. 이것도 다 키워드야. 그리고 대지마를 조성하였다. 이 대지마 조성한 것도 여러분들 에도막부야. 일단 써놔. 에도막부 키워드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대지마가 인공섬이야. 그냥 만든 섬이라고. 근데 이거와 관련된 거는 또 이제 그 파트로 넘어가면 있어. 근데 어쨌든 대지마, 에도막부 그것만 일단 알아두자고. 그리고 아스카 문화를 후원하였다. 아스카 문화는 일본의 고대, 이른바 도래인 삼국시대 때 넘어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온 문화라는 걸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아스카 문화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 쓰세요. 야마토 정권, 그리고 쇼토쿠 태자랑도 연관이 있어요. 야마토 정권, 쇼토쿠 태자만 써놔도 완벽해. 그리고 4번, 일본을 2차례 공격하였다. 이게 답이죠. 여기 이제 추가할 게 이건 거야. 됐죠? 5번,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하였다. 광개토 대왕릉, 와, 이거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와 관련 없죠?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한 건 아마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일 가능성이 크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이제 마지막 판서를 따라오세요. 자, 이제 여기 송 밑에다가 그 다음 원을 이제 쓸 거고요. 원에서 항상 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황제는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쿠빌라이 칸은요, 흰색 분필을 또 두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쓰셔도 돼.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내가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얘기해주면 일단 국호를 원으로 해요. 원을 국호로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대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근데 사실상 여기는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거의 차이가 없어. 베이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 어쨌든 완벽하게 다 같진 않지.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를 쳐들어가? 일본 정벌. 일본 침공. 그리고 하나 더. 이 원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나라가 그 전에 있었던 이 북송을 계승했던 남송이었어요. 근데 남송을 정벌합니다. 남송 정벌. 이것까지.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이게 그나마 제일 쿠빌라이 칸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제가 여기 판서로 이렇게 해드린 거 다 보시면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황제 중심으로 뽑았죠. 이 인물들이 그냥 나온다고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서 아마 다음 모의고사 혹은 내신에서 최소 3문제는 나와. 정말. 몇 점이야 그러면? 10점은 그냥 넘어가죠. 내신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진짜 잘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필기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문제만 빠릿빠릿하게 풀면 끝나겠죠? 노란 분필을 또 두고 왔어요. 자,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인사, 상해시, 교토시 있고 한국, 중국, 일본의 교통표지판이다. 그 나라 말을 모르더라도 한자를 알면 새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표지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나라 때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거든.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했다고 하거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내신에서 서술형이 많이 나. 이게 아마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여러분들 첫 시험이니까 나올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요게 요때 있었다는 건 알아둬야지. 근데 내신에서는 요게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천명사상은 이게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사상이고 중국의 주나라 때 시작돼요.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았다. 서민문화, 서민, 모두 서자. 대다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서민문화라고 하죠. 사회 진화론, 이거는 근대에 가서 인간 세계에도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우승 열패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통용되던 시기였다라고 하잖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5번, 근대적 시간관념. 철도, 시계가 등장하면서 근대적 시간관념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관련 없고 정답은 어쨌든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라는 거. 15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 가에 들어갈 사건입니다. 저 이 영화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청의 마지막 황제. 일단 청나라 나왔다, 키워드 나왔다. 그리고 선통제까지 몰라도 돼. 근데 중화민국이 탄생했대. 지금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기 전에 또 중국 대륙에 있었고 여러분들 역사 이제 동아시아사 배우다 보면 너무 중요해. 근데 중화민국을 탄생시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까 우리 배웠는데 순원 기억나니? 순원과 합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사건, 순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2번입니다. 신해혁명이죠. 1900 써두세요. 11년. 까지. 그리고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이제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파트 배울 때 그리고 나중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나오면 해드릴게. 인조반정. 와, 얘들아 이거는 조선의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 세력과 인조의 반정을 인조반정이라고 하잖아요. 답 아니고요. 이모군란. 이모군란도 이거는 우리 한국 조선 근현대사에 나오는 거지. 1882년 그렇게 되어 있고 가보개혁 역시 1894년 다 조선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독류운동. 얘들아 이거는 좀 낯설죠, 그렇죠? 이건 베트남. 베트남에 이거 써다. 판보이쩌우. 판보이쩌우. 우라는 사람이 한 거야. 이 정도만 써도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됐죠? 15번도 잘 해봤고요. 16번 보겠습니다. 가 전쟁이 종결되면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근현대사 부분은 계속 저는 가볍게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6월, 9월 모평도 있고 제 강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나가사키 조선소 주요 연영. 나가사키라는 걸 봤을 때 일단 일본과 관련된 내용인 걸 알겠고 이거 키워드 나왔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어떤 전쟁을 시작시켰냐면 바로 1941년. 이것도 중요해.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우린 다 알고 있죠.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자폭탄도 2방이 또 일본 본토에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치열한 독립운동 노력과 더불어 광복까지 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진주만 강제징용된 한국인 일부가 원자폭탄 투하로 사망함. 진짜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러니까 이 45년 8월 이런 연도들도 어떻게 보면 다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쟁이 종결되면서 나타난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대한독립 만세.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한독립 만세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번. 답은 1번이죠. 3.1운동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요거는 동아시아사보다는 한국사에서 좀 더 중요하고 그때 가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사실 이건 일본에서도 너무 중요한데 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연도만 써두자. 1868년. 여기랑은 전혀 관련 없다는 걸 알겠지. 1868년부터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메이지 유신이 추진돼. 의화단 운동이 발생했다. 이건 중국이에요. 청나라예요. 의화단 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 써두기만 해.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현대사 할 때 해줄게. 자, 그리고 5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아까 우리 그 포츠머스 조약했던 거 기억나니? 러일 전쟁의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됐죠.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 전쟁이에요. 됐죠? 1895년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 학습지. 가왕조에 대한 설명. 만주족이 세운 가. 다수의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강압책과 회유책이고요. 키워드 잡을게요. 변발하라. 그리고 만주인. 이거 다 청나라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과 관련된 만주족을 다스린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요. 중국 대륙을 다스리게 되면서 과거 원나라처럼 잔인하게 다스리지 않고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해. 자, 그러면 청나라만 찾으면 돼요. 신라방을 세웠다. 아니고요. 신라는 훨씬 전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청나라와 신라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발해 정복한 거는 이건 거란입니다. 거란이고요. 막번 체제를 확립하였다. 와, 여러분 또 계속 에도막부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에도막부 키워드 계속 정립하시고요. 4번 정화의 항해를 추진했다. 이게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일 수는 있겠다. 이거 명나라고요. 명나라의 영락제라고까지 써두세요. 이 황제도 너무 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단독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정리 안 했고요. 바로 이거죠. 조선을 공격하여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이잖아. 병자호란. 몇 세기야? 17세기.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1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 당시 동아시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쌍용호의 베트남 난민 구조 보고서. 베트남에서 뭔가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했네요. 근데 미군이 철수하고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공격으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고 남베트남을 떠나는 난민이 발생하고 미군이 있대요. 자, 이게 그 유명한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인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은 1차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 이런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유명한 베트남 전쟁이 미국과 관련된 베트남의 이 남북 대립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러면 이 전쟁 당시 동아시아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되는데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투병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규모로 정말 많이 파병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한 건 베트남 전쟁 아니야. 들어봤죠? 메가더 장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1950년에 한국전쟁, 이른바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예난까지 대장정을 감행하였다. 여러분 예난까지 대장정 감행의 연도만 써두세요. 1934년이고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야. 이것까지만 써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건데 대장정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긴 합니다. 4번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밀려났다. 이게 나중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1945년 이후에 둘이 이제 중국 대륙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누가 이기냐면 공산당이 이겨요. 그래서 현재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 그리고 이 타이완으로 밀려난 국민당이 있는 곳이 대만, 타이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아마 뉴스 좀만 보셨다면 아실 거고 동아시아사 배우다 보면 반드시 아시게 될 거야.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한국, 즉 조선을 정벌하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힘이 쌓이니까 이제 새로운 타겟을 참기 시작하는데 19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침략 전쟁. 첫 번째 타겟 조선, 그리고 조선을 정벌하자. 그게 정한론입니다. 됐고요. 19번입니다. 청을 적대시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청나라의 민중 반란 중에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진압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마 이홍장일 가능성이 커요. 일단 이 사람 옆에 이홍장 이렇게 써두시면 좋아요. 아마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태평천국 진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서양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바로 4번 양무운동입니다.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무운동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양무운동의 배경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고. 나머지 볼게요. 쉬인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에도막부 키워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도막부의 키워드예요. 신패 아까 얘기했지. 신패는 들어오는 배들한테 너 와도 돼 찍어준 거고, 쉬인장은 나가려는 일본 사람들한테 에도막부가 찍어준 게 쉬인장이야. 이것도 어디라고? 에도막부고요. 골품제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 언제? 신라. 3번 대동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동법. 조선 광해군 이후 조선 후기고요. 다이카게시를 단행해야 합니다. 다이카게시는 연도 써두세요. 645년이고요. 일본 야마토 정권 시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양무운동의 배경이고, 양무운동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이홍장 이름까지 알아두면 땡큐. 다음 마지막 문제.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개혁개방의 현장을 가다 샹하이 어디에 있는 도시? 중국. 그리고 뭐 푸둥지구 몰라도 돼요. 근데 덩샤오핑 핵심 키워드. 중국의 최고 지도자 중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망했지만 지금 보면 뭐 무슨 개발 정책天安문 사건 이후에도 뭘 하고 발전됐고, 뭔가 중국이 지금 뭔가 발전돼 있는, 이거는 샹하이로 여행 간 친구들이 항상 야경으로 찍는 사진의 그 뷰인 것 같아요. 저는 못 가봤지만 친구들 그 SNS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중국 경제 개방과 관련된 키워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책, 덩샤오핑이 했던 정책 찾아보겠습니다. 1번 난학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얘들아, 난학 또 에도막부 키워드로 추가해두세요. 네덜란드와 관련된 학문이야. 오늘 에도막부 키워드가 계속 잡히네요. 미일 화친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미일 화친조약, 일본이 개항한 거야. 일본 개항이고요. 1854년입니다. 미일 화친조약. 그리고 3번 영국이 홍콩을 할양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건 청나라의 개항, 난징조약. 난징조약. 이거 너무 중요해. 난징조약은 앞선 문제에 있었어요. 난징조약. 1842년. 한량이 제가 아까 떼서 준다 그랬잖아. 자, 그리고 4번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원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그런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안 나니까 이런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이미 많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시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5번 곤녀만국전도가 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명나라와 청나라 그쯤이에요. 명청, 명말청초, 곤녀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중국이 개혁개방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소 도입했다. 근데 현대사 부분은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저와 함께 싹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좀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길을 좀 잡으실 수 있겠죠? 저는 최대한 길을 잡아드렸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하고 있는 플렉스 동아시아사로 오시면 함께 또 동아시아사로 플렉스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제가 준비해드리겠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